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비다 3차 해설 강의죠.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좀 긴장되실 텐데 해설하기 전에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하죠. 수능 날 여러분 실력대로 성적이 나온다. 어떠세요? 내 실력만큼 성적이 나온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도 있을 거고 안 돼. 실력보다 훨씬 더 잘 나와야지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솔직하게. 근데 쌤 생각은 그래요. 실력대로 점수가 나오면 이게 대박인 거예요. 실제로 수능날 실력대로 점수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지금 내 실력보다 더 점수가 나와야 돼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긴장되는 거예요. 오케이? 세상의 모든 긴장, 그다음에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게 동서양의 윤리 철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공통적인 결론은 욕심을 버려라요. 그 여러분들의 그 사악한 욕심을 좀 버리세요. 그죠? 수능을 내 실력보다 잘 봐야겠다는 욕심. 이런 것 좀 버리면 좋겠어요. 이 욕심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근데 욕심을 버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현장에서 재수생이나 삼수생한테 물어보면 쌤도 물론 재수는 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재수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재수한다고 삼수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운 건데 내년에 또 한 번 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요.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죠? 그냥 욕심 버리고 차분하게 치면 즉 여러분들의 욕심을 좀 놓아버리면 수능장에서 아주 편안하고 집중해서 시험 칠 수 있는데 막 두려움 때문에 특히 1교시 국어가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라는 그 생각 때문에 글도 잘 안 읽히고 긴장도 되고 다리도 막 불수의근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을 한번 하시고 욕심을 한번 버려보세요. 그죠? 그냥 실력대로 내가 아는 거면 읽을 수 있는 거면 읽고 읽기 힘들면 노력하다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라는 생각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그지? 수능날 좀 편안하게 긴장하지 않고 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수능장에 가면요. 한 2, 3번 정도 문제 풀면 그냥 모의고사 느낌하고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긴장되는 거지. 그죠? 실제로 수능날에서, 난 뭐, 마킹할 때 손을 떨 것 같아. 뭐 이런 두려움 가지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들 다 편안하게 잘 칠 수 있을 거예요. 4강, 5강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수능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오늘 첫 번째 좀 욕심을 버리세요. 그죠? 욕심을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 꼭 가야겠어. 라고 욕심을 가진다고 해서 서울대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맞지?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예컨대 난 올해 안 갈 거야 라고 해서 난 시험 못 볼 거야 라고 해서 시험을 못 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현실이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실력대로 현실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 욕심은 차라리 버려두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실력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편안하게 갑시다. 자, 오늘은 비문학부터 보시죠. 6페이지 지문부터 볼게요. 6페이지 지문부터. 6페이지에 과학기술 제재인데 특히 문과학생들이 이 핵분열 반응에 대해서 낯설고 그다음에 막 중간에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실제로 이해가 잘 안 돼서 18번 문제, 그다음에 19번 문제 이런 문제들 좀 오답률이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낼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보시죠. 그런데 원자핵의 내부 구조를 밝히는 과정에서 원자핵의 전체 질량이 그 원자핵을 구성하는 각 입자란 즉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지닌 질량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이 발견되었어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양성자라고 하고 이게 중성자라고 합시다. 자, 각각 예를 들어서 무게가 기본 생략할게요. 10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결합했단 말이야. 결합했더니 이 두 가지가 결합했어 이렇게. 결합해서 결합한 두 가지의 질량을 계산해 보니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실제로 뭐가 돼야 돼? 20이 돼야 될 텐데 이게 19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그죠? 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거든. 자, 그다음 봐봐. 일례로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수소의 원자 핵은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핵종의 전체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 간의 질량의 합보다 미세하게 작았다 이 말이야. 자, 이는 양성자와 여기 잘 읽어야죠. 중성자가 결합하여 특정한 핵종이 형성된 과정에서 개개의 입자들이 지닌 질량 중에 일부가 일정한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되어 원자핵 밖으로 방출되어 소실되었기 때문임이 밝혀졌어. 이게 왜 이런가? 아, 그러면 1 정도의 질량이 뭐로 전환되어서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원자핵 바깥으로 방출되어서 소실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걸 밝혔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일단 이해해야 돼요. 예, 원리는 그죠? 과학기술제에서 원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납득되죠? 그죠? 자, 이 질량이 뭐로 전환돼서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원자핵 바깥으로 방출되어 소실되었다. 됐어? 자, 네 번째 문단 봅시다. 이렇게 특정한 핵종이 형성될 때 하나의 양성자와 중성자 쌍이 결합한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결합 에너지라고 한다고요. 결합할 때 방출된다고 해서 결합 에너지라고 하나 봅니다. 자, 그다음 그리고 원자핵 하나에 들어있는 결합 에너지를 총결합 에너지라고 하고 그 총결합 에너지를 그 원자핵을 구성하는 모든 양성자와 중성자 전체의 입자인 질량수로 나눈 값을 입자당 결합 에너지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두 개라면 결합 에너지가 예를 들어 1이에요. 그러면 입자당 결합 에너지는 뭐니?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입자당 결합 에너지는 핵종의 질량수에 따라 다양한 값으로 나타나는데 질량수 56인 철의 원자핵에서 그 값이 가장 크며 이보다 질량수가 크거나 작은 핵종일수록 그 값은 점점 작아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자, 뭐에 관한 얘기야? 입자당 결합 에너지인데 입자당 결합 에너지는 핵종마다 다 다르다고. 근데 그림을 그리면 이런 분포를 지닌다는 얘기야. 그죠? 여기가 이제 질량수 56인 철인가요? 예. 자, 철에서 입자당 결합 에너지는 제일 크고 자, 적거나 예, 질량수가 낮으면 이게 요런 그래프를 보인다라는 것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량수 235인 우라늄의 원자핵은 입자당 결합 에너지가 7.5 MeV인데 비해 그 절반 정도의 질량수를 가진 핵종의 입자당 결합 에너지는 평균 8.4 MeV다. 그러니까 질량수 235인 우라늄의 결합 에너지는 7.5 메가이브인데 근데 자, 요 반쯤 되는 뭐 한 120쯤 될까요? 110 얼마. 요거는 실제로 대강 얼마다? 평균 8.4 메가이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됐어요? 요 얘기 입자당 결합 에너지의 분포를 일단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 지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여기부터예요. 실제로. 이 얘기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이 들어가 있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특히 문과 학생들을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을 적어놨어. 됐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라늄 원자핵의 입자당 결합 에너지가 주목되는 이유는 이 우라늄 원자핵에 일정한 운동 에너지를 지닌 외부 중성자가 입사되면 다시 우라늄 원자핵에 일정한 운동 에너지를 지닌 외부 중성자가 입사되면 그 우라늄 원자핵이 두 개의 핵종으로 분리되는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 핵분열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만약 질량수 235인 우라늄 원자핵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면 우라늄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던 중성자 몇 개는 원자핵의 외부로 방출되고 나머지 모든 양성자와 중성자 쌍들은 쌍쌍이 재결합하여 새로 형성되는 두 핵종의 원자핵을 구성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19번 문제 보기가 이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뭐 제일 처음에 읽을 땐 이 보기 안 보고 읽었겠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봅시다. 자, 우라늄 235 원자핵, 그 다음에 92. 자, 요게 바로 그럼 뭐예요? 외부에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가 입사한 경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바륨하고 크립톤으로 바뀌네요. 자, 바륨하고 크립톤으로 바뀌는데 139, 그 다음에 56, 94, 그 다음에 36, 그 다음에 3, 예, 중성자 3개,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 이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됐어요? 예, 스튜디오가 좀 좁아서. 자, 어쨌든 계속 읽어봅시다. 자, 그 다음 이때 분리된 두 핵종의 질량수는 자, 이때 분리된 두 핵종 바륨과 크립톤의 질량수는 예, 우라늄 원자의 질량수에 비해 철 원자에게 질량수에 더 가까워진다. 자, 보세요. 뭐 실제로 계산해 볼 수도 있는데 235가 우라늄 원자에게 질량수고 철의 질량수는 56이에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139나 94는 다 어느 쪽에? 이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죠? 이쪽에 가까워진다고요. 따라서 그 두 핵종의 입자당 결합 에너지는 우라늄의 원자핵 입자당 결합 에너지보다 큰 값이 되고 자, 칠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우라늄의 입자당 결합 에너지가 7.5 메가이브이라고 했는데 자, 바륨은 139, 크립톤은 94라고 했으니까 다 우라늄의 왼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입자당 결합 에너지는 둘 다 바륨과 크립톤 둘 다 우라늄의 입자당 결합 에너지보다는 뭐하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잖니? 자, 그 다음 봐. 그 차이만큼 추가적인 질량 소실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잘 독해를 못한 것 같아. 그 차이만큼 잘 봐. 여기 한번 그려볼까? 자, 그럼 보세요. 우라늄이 그냥 극단적으로 그립시다. 자, 4개로 이루어진다고 합시다.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자, 이렇게 결합됐다고 해봅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우라늄의 입자당 결합 에너지는 실제로 요 정도가 지금 실제로는 뭐 돼서 소실되어서 일단 우라늄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미 소실됐어. 근데 요 놈들이 소실된 이놈들이 이제 뭐를 만든다고? 또 뭘 만들어요? 바륨과 크립톤을 만들어요. 됐어요? 근데 이 소실돼서 넘어가는 입자당 결합 에너지가 7.5인데 요 놈은 결합되면 입자당 결합 에너지가 8.4란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이미 얘가 지금 우라늄 입자인 얘가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얘들은 이미 얼마만큼 입자당 7.5 메가이브이만큼의 에너지를 질량으로 소실한 상태야. 이 소실한 놈이 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 놈의 입자당 결합 에너지는 요거니까 실제로는 이미 소실된 것에서 조금 더 소실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바로 8.4가 이들의 입자당 결합 에너지라면 실제로는 이만큼을 더 소실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소실되는 게 아니라 이미 소실된 값에서 요만큼이 더, 요 차이만큼 더 소실된다는 거지. 이미 그러니까 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해한 학생이 있겠지만 바륨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바륨을 만들 때 뭐 속된 말로 기스나지 않은, 그지? 기스나지 않은 입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고 해보자. 자, 이 두 가지가 딱 결합해서 바륨을 만들면 실제로는 뭐니? 각각 질량이 어느 정도 소실돼서 한 입자당 8.4 메가이브의 입자당 결합 에너지를 가져요. 근데 자, 기스나지 않은 걸로 만들었을 땐 이런데 이미 지금 우라늄을 가지고 만든다면 우라늄은 일단 입자당 얼마만큼의 기스가 난 상태야? 손실이 난 상태야? 7.5 메가이브의 에너지만큼의 질량이 소실된 상태야. 요 놈을 가지고 다시 이 놈을 만드니까 실제로 얼마만큼? 이 차이만큼 더 소실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0.9 메가이 입자당 0.9 메가이브만큼의 에너지 소실이 더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니? 차이만큼 추가적인 질량 소실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한 거야. 요 구절이 독해가 잘 안 돼서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 결과 추가적으로 소실되는 질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생성되어 외부로 발생. 요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에너지가 결국은 뭐야? 핵분열 에너지가 되는 거지. 납득이 됐어요? 요걸 승장에서 차분하게 네가 읽어낼 수 있었어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이야. 이때 두 핵종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는
새로 생성되는 핵종의 평균 입자당 결합 에너지와 분열되기 전의 우라늄 원자핵의 입자당 결합 에너지와의 차이, 그지? 차이에 의해서 두 핵종의 질량수의 합을 차이에 두 핵종의 질량수의 합을 곱한 값이 된다. 그럼 계산해 봅시다. 우라늄 원자핵의 입자당 결합 에너지가 약 7.5 메가이브이고 대략의 수치야. 그 절반 정도의 질량수를 가지는 핵종, 그러니까 바륨과 크립톤은 대강 8.4 메가이브이므로 그 차이는 대강 0.9 메가이브이가 된다. 따라서 우라늄 원자핵이 그 절반 정도의 질량수를 가진 두 개의 핵종으로 분리되는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면 이 핵분열 반응에 의해 총 약 211 메가이브의 에너지가 생성되어 각 원자핵의 외부로 방출되는데 현재의 원자력 발전은 이 우라늄 핵분열 반응의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질문할 때 왜 지문에서 235냐 이거야.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뭐니? 요거하고 더하고 이미 요거 하나는 날라가니까 233이 아니냐. 그 맞아요. 그러니까 19번에 보기를 가지고 지문을 썼다면 정확하게 233이라고 썼을 거야. 근데 이 지문의 논리대로 따지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지문의 논리로 따지면 235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만약에 19번에 보기가 지문에 있다면 이건 뭐니? 235가 아니라 233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었는데 지문의 논지에 따라서 일단 글은 전개되고 있으니까. 됐어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18번 문제. 많이 틀린 문제죠. 윗글의 결합 에너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질량수 235인 우라늄의 총 결합 에너지는 약 211 메가이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라늄의 총 결합 에너지는 뭐예요? 7.5잖아요. 7.5. 입자당 결합 에너지. 맞지? 우라늄의 입자당 결합 에너지는 다시 보자. 우라늄의 입자당 결합 에너지는 7.5 메가이브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질량수가 235니까 우라늄의 총 결합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마 한 1600 이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160 얼마? 그 정도 나오겠네. 그러니까 1600 얼마지. 어쨌든 총 결합에는 211 메가이브이라는 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18번에 1번 선지에 반응을 못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문 읽을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18번에 1번 선지에 반응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문제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지문 읽을 때 이미 다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선지, 나머지 선지도 확인해 보죠. 좋은 선지 하나도 있고 해서 핵종의 질량과 구성 입자들의 질량 합의 차이가 클수록 그죠? 다시 핵종의 질량과 구성 입자들 간의 질량 합의 차이가 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구성 입자들의 질량은 10인데 핵종의 합친 질량은 예를 들어 15다 혹은 19다. 이러면 이 차이가 클수록 뭐 하는 거야? 그 핵종의 총결합 에너지는 크다라고 했어. 여기는 5만큼 총결합 에너지가 방출될 거고 여기는 뭐니? 1만큼이니까. 클수록 큰 차이만큼 결합 에너지가 생기니까요. 자, 3번 질량수가 235 이상인 핵종 중에는 8.4 메가이브이 이상의 입자당 결합 에너지를 가진 핵종이 존재하지는 어때요? 이게 질량수 235라고. 그러니까 235 이상일 때는 7.5보다 더 총결합 에너지가 뭐예요? 입자당 결합 에너지가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8.4 메가이브이 이상이라는 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질량수 235인 우라늄 원자핵의 핵분열 반응으로 생성된 각 핵종의 입자당 결합 에너지는 다시 질량수 235인 우라늄 원자핵의 핵분열 반응으로 생성된 각 핵종의 입자당 원자 에너지는 자 철의 입자당 결합 에너지보단 작다. 그렇죠. 철은 뭐니? 입자당 결합 에너지가 최고라고 했어.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철보다는 입자당 결합 에너지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다음 5번 선지가 재밌는 선지인데 핵종의 질량수에 따른 입자당 결합 에너지를 고려하면 만약 철보다 질량수가 낮은 핵종이 핵분열 반응을 해. 자, 봐. 칠판 보세요. 자, 여기에 철보다 낮은 핵종이 핵분열 반응을 입자당 결합 에너지가 낮은 핵종이 핵분열 반응을 하면 결국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에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로 핵분열 반응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실제로는 에너지 방출이 아니라 이렇게 되려면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에너지 방출은 일어날 수 없지.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려면 낮은 입자당 결합 에너지가 낮은 것이 높은 것으로 핵분열 반응을 했을 때 뭐가 된 거야? 에너지 방출이 일어난 거지.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입자당 결합 에너지가 낮은 값으로 바뀌니까 실제로는 뭐니? 에너지 방출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죠. 예, 5번 선지가 참 생각을 해볼 만한 선지인데 일단 뭐 5번을 못 지운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확하게 답은 1번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어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보기는 니은에 대한 설명이야.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이해 그랬는데 여기 적어놨잖아. 봅시다. 자, 여긴데 235. 자, 1번 선지에 위 반응에서 핵 원료에 입사된 중성자, 요거 얘기하는 거죠. 중성자는 일정한 운동 에너지를 지니고 있겠군이라는 건 지문에 있는 얘기예요. 2번 선지, 위 반응에서 생성된 두 핵종의 입자당 결합 에너지, 두 핵종의 입자당 결합 에너지는 뭐라고 했어요? 8.4 메가 EV 정도라고 했어요. 입자당 결합 에너지는 모두 핵 연료의 입자당 결합 에너지, 핵 연료는 우라늄이잖아. 우라늄의 입자당 결합 에너지는 7.5 메가 EV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뭐 하겠군? 이게 크겠군. 맞는 얘기죠? 3번 선지. 위 반응에서 반응 전 핵 연료의 구성 입자들 중 반응 과정에서 재결합하지 않고 방출되는 중성자는 여기 나온 3N. 그죠? 예, 이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4번, 위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요 에너지는 말이야. 에너지는 핵분열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두 핵종의 총결합 에너지의 합과 일치하게끔 그랬는데 생각해봐 다시. 핵분열 반응에서 생성되는 두 핵종, 이 두 핵종의 총결합 에너지하고 이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는 뭐예요? 요 놈의 총결합 에너지. 맞죠? 그 다음에 요 놈의 총결합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이 그지? 예, 결합 에너지,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핵분열 반응에 생성되는 두 핵종의 총결합 에너지의 합이라는 것은 잘못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굳이 이 설명이 없어도 이해는 될 것 같아요. 5번, 위 반응 전후의 모든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를 비교해보면 위 반응에서 질량수가 보존된다.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 다 성립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실제로는 이 지문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비문학 지문에 나온 뭐예요? 문법 문제예요. 자, 이 문법 문제 쌤이 하나 강조할 게 있어서 요거 봅시다. 자, 문제가 되는 게 밝혀지다예요. 밝혀지다. 자, 밝혀지는 형용사의 어근 자, 이게 형용사의 어근이라고 했어요. 형용사의 어근 발개. 사동접사히. 사동접사히. 그 다음에 피동의 구성 어지다. 이건 피동적 구성 요소야. 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긴데, 그죠? 밝혀지다. 물론, 자, 박다는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날이 박구나, 날이 박는구나. 이때는 뭐니? 박다는 동사이고, 표정이 박다, 표정이 박구나, 이건 밝구나, 이건 뭐니? 형용사인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그 문법 문제에서 말이야. 뭐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동사, 형용사를 구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경우가 생겨요. 이 문제도 실제로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해야 풀 수 있는 거잖아. 동사, 형용사 구별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어간에다가 는이나 는구나를 붙여서 말이 되면 이건 동사예요, 동사. 그죠? 형용사에서는 는은 절대 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니? 구나가 붙겠죠. 구나가 붙을 수 있으면 이건 형용사라고요. 그죠? 이거 문법에서 2점짜리예요, 실제로. 예. 1번 선지 한번 보세요. 예, 1번 선지는 늦추어져. 하나만 볼까요? 예컨대 5번 선지에 남겨져. 예. 자, 이것도 형태소 분석하면 늦에다가 추에다가 어지어
어저. 그 다음에 남겨져도 남다에다가 기에다가 어지어 이렇게 붙었잖아. 자, 어쨌든 이건 알지. 사동접사가 뭐야? 이희리기 우구추. 그 다음에 이유도 있어요. 이유도. 예를 들어서 차다, 채우다, 서다, 세우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추가 기가 다 사동접사인 건 알 텐데 1번, 5번 중에 둘 중에 왜 1번이 답이냐? 그건 뭐 때문이에요? 그죠? 늦다는 뭐예요? 형용사예요. 그죠? 늦구나. 이렇게 돼. 그지? 근데 남다는 뭐니? 남는구나 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건 뭐냐? 동사라고 얘기해야지. 그죠? 남기어져. 됐어요? 뭐뭐를 남기다. 목적어 있는 사동접사에다가 남는구나. 요렇게 나와야지. 남구나가 아니라 남는구나. 요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건 동사라고요. 됐어요? 요렇게 동사 형용사 구별을 좀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것 가지고 수능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지문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심생전은 여러분들이 차분하게만 읽어주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뭐 지문 읽기는 스킵하고 22번 이런 것들도 23번 이런 것들 지문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예, 여러분 뭐 이건 선생님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해설지 잘 참고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쭉 넘겨서 29번 문제 한번 봅시다. 29번 문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예. 자, 29번 문제 시의 구절을 이해하는 문제인데 자, 그러니까 시가 이렇게 쭉 나오고 중간중간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이제 진하게 표시된 구절들이 있잖아. 요 구절들을 선지에서 이제 물어보고 있다고. 이럴 때는 제발 부탁인데요. 문맥 속에서 읽으세요. 문맥 속에서. 요 구절만 딱 떼서 독립적으로 읽지 말고 문맥 속에서 읽으라고요. 문맥 속에서. 꼭 문맥 속에서 읽어야 돼요.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1번의 시를 한번 봅시다. 김춘수의 분수라는 시인데 그닥 어렵진 않은 시죠. 자, 보기에서처럼 분수라는 사물에다가 뭐해서 세계를 뭐했다? 자아를 이 분수에 투영시켜서 세계를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 욕망의 논리로 인간화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분수란 것에 자기의 의지를 투영시켰어요. 그죠? 네, 분수가 결국 뭐야? 인간이란 얘기야. 자아란 얘기인데 자, 발돋움하는 너의 자세는 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져야 하는가? 그렇지. 분수는 끝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그죠? 중력의 영향으로 결국은 올라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리움으로 하여 왜 너는 이렇게 산산이 부서져야 하는가? 그럼 이 그리움이라는 건 뭐예요? 저 분수가 가려고 하는 저 위에 대한 그리움이지만 그 그리움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일단 끊어서 보자. 1번 선지에 시는 솟구쳐 오르는 분수의 모습에서 치향하는 바를 향해 발돋움하는 인간과 동일성을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맞잖아. 이게 지향하는 바. 그냥 쉽게 그럼 인간의 이상이라고 해봅시다. 그지? 이상을 향해서 발돋움하지만 인간은 결국 이상을 추구할 수 없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인간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봐. 시인은 물줄기가 부서져 흩어지는 분수의 모습에 그리움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다가 좌절한 인간의 모습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군. 그렇지. 여기에 대한 그리움으로 뭔가를 추구하다가 좌절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말 되잖아. 자, 그 다음 2를 봐. 지문에서. 모든 것을 바치고도 그럼 맥락상 이걸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바치고도 왜 나중에는 찢어지는 아픔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럼 이 찢어지는 아픔이라는 건 결국 이상을 추구하지 못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3번 선지봐. 시는 분수의 물줄기가 갈라지는 모습을 취향의 좌절에서 느끼는 아픔과 안타까움이란 인간적 감정으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맞잖아요. 자, 그 다음. 네가 네 스스로에게 보내는 이별의 이 안타까운 눈짓만을 가져야 하는가? 자, 결국은 왜 안타까워? 왜 이별해야 돼? 그렇지. 이상을 추구하지 못하고 결국 두 쪽으로 나누어져야 되니까 안타까운 이별의 눈짓이라고 얘기했다고. 자, 그럼 4번 선지 보세요. 시인은 분수가 분수 자신에게 보내는 눈짓에서까지 맞죠? 자아를 세계에 투영시켜
이상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모습을 찾아낸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랬는데 아니 이 시 전체에서 분수는 이상을 추구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앞부분에는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여기 맥락에서는 이상을 추구하다가 뭐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안타까운 눈짓으로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쌤이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문맥 속에서 독해야 되는데 아예 이 전체를 뭉뚱그려로 다 읽어놓고 나서 어떤 구절의 의미를 물었는데 이 구절의 문맥은 전혀 무시한 채 그냥 전체 흐름을 가지고 전체의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읽어버리면 4번 선지가 답이 안 되는 이유, 4번 선지가 틀린 이유를 납득을 못하는 애들이 많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그렇게 결국 문맥 속에서 독해 주길 바란다. 이런 문제들은 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도 오답률이 좀 있어서 31번 문제도 봅시다. 피딴문답이란 아주 유명한 수필이죠. 근데 한 구절만 몇 구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기억에 나 있죠? 네, 나에서 한 5줄 밑으로 내려오면 자, 그래서 존경을 한다는 건가? 라고 벗이 물었어요. 자, 아니야. 생각해 보라고. 날것째 오리알을 진흙으로 싸서 반년씩이나 내버려 두면 썩어버리거나 아니면 부화해서 오리 새끼가 나와야 할 이치가 아닌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썩지도 않고 병아리가 되지도 않고 독자의 풍미를 지닌 핏단으로 화생한다는 것.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 허다한 값나간 요리를 제쳐주고 내가 핏단 앞에 절을 하고 싶다는 연유가 바로 이것일세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럴싸한 얘기로구만. 썩지도 않고 오리 새끼도 되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필자가 다시 한번 강조해요. 뭐라고? 그저 썩지만 않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말 못할 풍미를 맛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지라고 필차가 야 여기에 별표라고 해준 거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썩지도 않고 오리 새끼도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말 못할 풍미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독특한 맛을 지닌다는 거. 이게 포인트 아니냐. 난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 이제 자기하고 이제 연관성을 얘기하죠. 남들은 나를 글줄이나 쓰는 사람으로 치부하지만 수필이니까 나는 이제 작가겠죠. 붓한자루로 살아왔다면서 나는 한 번도 핏단만한 글을 써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이 핏단만한 글을 써본 적이 없다는 것, 말 못할 풍미, 이 정말로 독특한 어떤 멋, 독특한 개성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글을 내가 써본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자, 나는 그지? 만건을 10년 뜨면 물리가 난다는 속담도 있는데 글 하나를 쓸 때마다 입시를 치르는 중학생 마냥 긴장을 해야 하니 망발도 이만저만이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위로하는 식으로 초심불망이라지 않아.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 않니? 늙어 죽도록 중학생일 수 있다면 오죽 좋아. 너 그러니까 훌륭한 거야 라고 했더니 그런 건 좋게 하는 말이고 잘라 말해서 핏단만큼도 물리가 나지 않았단 거야. 이왕 글이라도 쓰려면 하다못해 핏단급수는 돼야겠는데 그러니까 이 나만의 말 못할 풍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글을 좀 쓰고 싶은데 난 그게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럼 봐. 기억에 대한 이해가 기억이 나예요, 나. 자, 그러면 그렇지. 선지 가지고 헷갈릴 게 아니라고. 지문의 흐름만 잘 읽어내면 답은 몇 번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 4번. 글을 오래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멋. 말 못할 풍미를 지닌 글을 쓰지 못하는 사실에 자괴감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얘기지. 그죠? 나머지 혹시 틀린 학생들을 네가 쓴 선제하고 이 지문하고 흐름하고 연결시켜봐. 그지? 관계가 훨씬 더 덜할 거야. 그죠? 지문에서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 지문을 잘 읽으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코메티의 문학 지문은, 그 예술 지문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37번에서 40번, 그죠? 예. 여기 나오는 누구예요? 페스팅거의 실험. 특히 페스팅거의 실험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넘어가는 그 부분이 독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요 구절 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지문을 다 읽진 않을게요. 네, 같이 한번 보자고. 자,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설득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지? 설득이라는 걸 얘기하고 설득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공감을 유도해내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공감을 유도한다는 건 그의 내적인 태도나 신념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설득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내적인 태도나 신념이 변화되는가 그 과정을 좀 살펴보자 이런 얘기야. 자, 그래 놓고 나서 자, 페스팅거의 위선 유도 전략이라는 실험을 했어요. 그죠? 예. 자, 세 집단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특히 세 번째 집단에만 주목해 보면 물 전략에 대한 생각을 일단 물어봐요. 자, 물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인터뷰를 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로 과거에 물을 낭비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해요. 그죠? 이걸 떠올린다고. 자, 요렇게 딱 하고 나서 샤워실에 들여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집단이 샤워를 가장 빨리 한 거지. 왜? 물을 전략하고 싶어서. 됐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물 전략하지 않던 사람이 실제로는 뭐니 물을 전략하게 됐잖아.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를 얘기하는 거잖아. 자, 세 번째 문단은 잘 읽어야죠. 읽어봅시다. 물론 다 모두 문단 잘 읽어야겠지만 세 번째 문단에 핵심이 있어요. 위 실험에서 보이는 피실험자들의 인지 처리 과정은 레온 페스팅거가 제시한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자, 인지 부조화 이론. 부조화된단 말이야. 인지, 받아들인 것들이 생각이 부조화된다. 무슨 말이냐? 이 이론은 사람들은 인지 요소들 간의 불일치 상태, 즉 인지 부조화 상태가 되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 상태가 되면 말이야. 사람들은 뭘 느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고. 그래서 이걸 뭐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이 부조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좀 더 읽어봅시다. 위실험에 이에 따르면 위실험의 결과는 물을 절약해야 한다는 태도의 형성이나 물 낭비 경험을 떠올리는 등에 의한 인지 요소의 변화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태도나 행동들의 인지 요소와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심리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샤워를 짧게 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물에 대한 생각,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나 아니면 과거에 물을 낭비했던 경험이란 걸 떠올리게 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라고? 아, 물은 절약해야겠구나라는 인지가 하나 생긴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평소에 뭐 한다고? 샤워를 할 때 보니까 물을 많이 써.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뭐니? 인지 부조화가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은 샤워를 짧게 함으로써 이것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이게 페스팅거의 이 위 실험에서의 의미라고요.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문단 읽어봐. 위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에게 인지 부조화를 야기하는 실험자들의 행동과 같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인 환경적인 요건은 피실험자가 통제하기 쉽지 않아. 따라서 인지 부조화로 인한 불편한 심리 상태는 상대적으로 제어가 수월한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기와 기제로 작용한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그대로 이해하면 자, 물은 절약해야 한다. 물은 절약해야 된다. 이건 must다. 라는 것은 뭐예요? 외부에서 온 뭐니? 환경적 요인이라. 외부에서 그 사람에게 강조하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자, 그 다음에 B는 평소에 물을 절약하지 않았던 그 실험자의, 피실험자의 행동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둘 사이에 인지 부조화가 생긴다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여기에서 불편함을 느끼니까 이걸 해소해야 되는데 자, 해소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하나는 뭐니? 이 물을 절약해야 한다는 이 관념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지. 세상 사람들아, 물은 절약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물은 넘쳐난 것이다. 그지?
국가기관들의 장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바꿀 수 있고 그래서 뭐니 자기는 물을 펑펑 쓰는 이렇게 되면 인지 부조화가 해소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 이걸 바꾸기에는 힘들잖아. 그러니까 결국 뭘 바꾼다고? 그래, 자기의 행동을 바꾼다.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인지 부조화를 해소한다 이 말이에요. 외부의 환경 요인을 바꾸기 힘드니까 자기 자신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소 부화에 연결시키는 거죠. 예, 여우와 심포도에서 여우가 높은 포도나무의 가지를 낮추거나 자신이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없기 때문에 포도에 대한 태도를 탐스러운 포도에서 신포도로 바꿔버린다고. 이게 바로 뭐니? 아,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지. 자, 사람들은 환경적 요인을 제어할 수 없을 때는 자신의 내적인 태도나 외적인 행동을 변화시켜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다음 문단 두 문단이 독해가 안 되는 건 실제로는 이 문단이 네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여기를 정확하게 읽어내면 그 다음도 잘 해석될 수 있거든. 자, 다시 한번. 패스팅거는 뭐라고 했어? 사람들이 뭐 한다고? 인지 부조화 상태가 느끼면 불편함을 느낀다고. 인지 부조화 상태가 되면 불편함을 느낀다고. 그럼 그 불편함을 당연히 해소해야 되는데 이 외부의 외적 환경을 바꿀 수 없으니까 자신의 태도를 바꾸어서 이 인지 부조화 상태를 해소하려고 한다. 그걸 유도한 것이 바로 뭐니? 예, 설득이고 공감 전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자, 그 다음 패스팅거의 또 하나의 실험을 봅시다. 스탠퍼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패스팅거의 실험을 보자. 자, 요 시험 한번 읽어보죠. 실험 1단계는 모든 학생들에게 실패의 시를 갚는 단순하고 지루한 일을 반복하게 한 후 그 일이 재미있었는지를 설문하였다.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단히 뭐니? 지루한 일이야. 지루한 일을 반복시키고 나서 그 일이 재밌었니? funny? 라고 물어봤다고요.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요? 전부 다 재미없다고 하겠지. 근데 자, 실험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설문에 재미없었다고 대답한 학생들을 A, B 두 집단으로 나누어. 그럼 일단 재밌었다고 한 애들도 있긴 있었겠네, 그지? 착한 애들. 자, 어쨌든 자, no, never, 그지? 재미없었어요 라고 대답한 학생들을 여기까지 이제 2단계 실험이에요. 2단계 실험에서는 자, 이 재미없었다고 대답한 학생들을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누어 놓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자, 실험을 위해 필요한 일이니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참가자들에게 이 실험이 재밌었다고 거짓말해 줄 것을 부탁했다. 됐어요? 그래 놓고 야, 근데 다음 실험에 너희들이 재미없다고 얘기하면 뒤에 애들이 실험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재밌었다고 거짓말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거짓말을 요구했다고. 거짓말을 요구했다고요. 그래 놓고 나서 그 대가로 A 집단의 학생에게는 1달러를 자, B 집단의 학생에게는 20달러를 지불했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말하면 뭐 1,200원 그 다음에 2만 얼마 이렇게 지불했겠죠. 근데 뭐 그 당시에 물가하고 따지면 좀 비싸긴 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5천 원, 10만 원 이렇게 했다 칩시다. 자, 어쨌든 지불하였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둘 다 요 돈을 받고 둘 다 뭐 했겠어요? 거짓말을 했겠죠? 네, 거짓말을 했다고. 둘 다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자, 했다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최종 단계, 실험의 최종 단계에서는 다시금 1단계에서 했던 실패 감기가 재밌었는지를 물어봤다. 다시 물어본 거야. 근데 거짓말한 건 됐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 진짜 재미없었니? 재밌지 않았니? 라고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정말 재미없었니? 혹시 재밌진 않았니? 라고 물어보면 누가 재밌다고 얘기할 것 같아? 응? 누가 더 재밌었다고 얘기할 것 같아? 얘가 더 재밌었다고 반응하지 왜? 20달러를 받았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독해가 안 되는 벽이었지. 네 상식하고 다르니까. 근데 이 상식하고 다른 것을 네가 앞문단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으면 그지? 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거야. 이 문단을 잡고 느려져서 안 되는 건 앞문단 독해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자, 봐. 실험 최종 단계, 그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A 집단이 B 집단에 비해 재밌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고. 실제로
funny했어요. 라고 얘기한 애들이 A 집단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이게 왜 이러냐 이 말이야. 그지? 자,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를 위에 있는 페스팅거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페스팅거에 의하면 A 집단이 받은 1달러는 자신이 한 거짓말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여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B 집단이 받은 20달러는 자신의 거짓말을 실험을 위해 꼭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보상일 확률이 비교적 높다. 일단 1달러는 20달러는 충분했지만 1달러는 충분한 보상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따라서 B 집단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재미없었던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다시요. 따라서 B 집단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재미없었다는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던 것이다. 왜?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니까. 반면 A 집단이 받은 1달러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불편한 심리를 해소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고작 1달러 때문에 거짓말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어 심리적으로 더욱 불편해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 위에서 그랬잖아. 자, 얘들은 지금 다 그럼 뭐를 겪은 상태야? 그치. 인지 부조화 상태를 겪은 상태야. 그지? 자. 인지 부조화 상태를 겪었다고. 됐어요? 실제로는 뭔 거야? 재미가 없었던 거지. 재미가 없었어. 근데 말할 때 뭘 했어? 재밌다고 다 뭘 했니? 재미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느낀 거야? 인지 부조화 상태를 느낀 거야. 인지 부조화 상태를. 그지?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뭘 느낀다고 얘기했어? 그래. 불편함을 느낀다고. 불편함을 느끼고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자기의 태도를 바꾼다고 했잖아. 근데 대가가 있었다고. 보상이 있었다고. 얘한텐 1달러. 얘한텐 뭐니? 20달러의 보상을 줬다고. 그러니까 이 그룹 B들은 말이야. 20달러의 보상으로 이 불편함을 나름대로 뭐 해버렸어? 해소해버렸어. 뭐 불편하지만 나 20달러 받았잖아. 거짓말 했잖아. 20달러 받았으면 뭐 괜찮아. 라고 해소해버렸다. 근데 얘들은 야 고작 내가 1달러 받고 거짓말 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여전히 불편함이 뭐 되지 않은 거야.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그지? 그러니까 봐. 이 불편함을 얘는 뭐니? B그룹은 20달러의 돈으로 아예 해소해버렸고 A는 불편함을 1달러의 돈으로 해소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 여전히 얘들은 뭘 가지고 있는 거니?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얘들은 불편함이 사라졌어. 그래서 뭐 했다고? 얘들은 뭐라고? 아예 뭐 한다고? 인지 부조화 상태를 인지 조화 상태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결국 재밌었어요. 라고 실제로 자기 생각을 뭐 하는 거야? 바꿔버린 거야. 아니 재밌었어요.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지 부조화 상태에서 뭐 했다? 벗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계속 읽어봐. 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태도를 수정하여 실제로 이 실험이 재밌었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재밌었다는 응답률이 B집단에 비해 A집단에서 높게 나온 것이다. 납득이 돼요? 자, 이는 충분한 보상이나 강력한 처벌 등에 의해 이전 태도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인지 부조화를 야기한 기존의 태도나 행동은 바뀌지 않는 것을 시사한다.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기존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인지 부조화로 인해 이전 행동이나 태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 충분한 대가는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불충분한 정당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됐어요? 네. 깔끔한 지문이에요. 그죠? 네가 지문만 잘 이해했다면 마지막 두 문단을 정확하게 납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네가 그 두 문단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바로 위 문단을 읽어서 란 걸 물어보기 위한 문제가 39번 문제잖아. 자, 윗글의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라 니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읽어봅시다. 1단계에서 재밌었다고 답한 학생은 1단계에서 재밌었다고 답한 학생이 있대. 만일 2단계 요청을 받았다면 재밌었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재밌다고 그대로 하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겠지. 거짓말해야 되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자, 2단계에는 학생들의 태도나 행동이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인 인지 요소 간의 불일치를 조장하는 거야. 생각은 재미없었는데 말은 뭐니? 재밌다고 얘기해다오. 그러니까 뭐니? 인지 요소들 간의 불일치, 즉 인지 부조화 상태를 조장한 거지.
최종 단계에서 실패 감기가 재밌었다고 대답한 A집단의 학생은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이 보상금으로는 뭐니 해소가 안 되니까 자기의 태도를 바꿔서 인지 부조화 상태를 해소하려고 했다 이 말이야. 자, 4번 최종 단계에서 1단계의 태도를 유지한 B집단의 학생에게 보상은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 있는, 돌려 말하면 인지 부조화 상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작동했을 것이다. 맞죠? 자, 5번 선지에 최종 단계에서 A집단에서 재밌었다는 응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A집단은 B집단과 달리 인지 부조화 상태를 겪었기 때문이 아니라 A, B 모두 다 뭐니? 인지 부조화 상태를 겪고 있지만 얘는 돈으로 그걸 뭐 한 거고 해소해 버린 거고 얘는 뭐니? 인지 부조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뭐니? 자기의 생각을 바꾼 거니까 응답률이 높았던 이유가 A집단은 B집단과 달리 인지 부조화 상태를 겪었기 때문이 아니라 둘 다 뭐니? 인지 부조화 상태를 겪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39번의 답은 5번입니다. 둘 다 인지 부조화 상태는 겪었다 이 말이야. 그 때문이 아니라. 자, 그다음 40번 문제도 봅시다. 그러니까 요 틀을 그대로 뭐 하면 적용하면 40번 보기의 상황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전개할 수 있잖아. 자, 봐. 19세기 중반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한 의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의원에게 소장하고 있는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며칠 후 프랭클린은 빌린 책을 돌려주며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이후 그 의원은 프랭클린에게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말을 건네는 등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보였어요. 이를 프랭클린 효과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프랭클린 효과는 말이야. 자, 봐. 프랭클린이라는 대통령의 얘기가 아니라 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의원이 더 중요한 거지. 그지? 이 의원이 평소엔 말이야. 저 프랭클린 저 못마땅해. 나빠요. 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근데 얘가 갑자기 뭐 책을 좀 빌려달라네? 그래서 빌려줬어. 그랬더니 감사의 편지를 막 보내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니? 이 의원의 마음속에서는 평소엔 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감사의 편지를 받았네. 어? 호감이 좀 생기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전에 프랭클린에 대한 생각과 프랭클린이 자기에게 대화한 행동이 지금 뭐 한 거니? 인지 부조화 상태를 갖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렇다고 프랭클린에게 야 나한테 좀 악하게 대해봐. 네가 자꾸 나한테 잘해주니까 난 괴로워. 야 나를 좀 무시해봐.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이건 외부의 환경 요소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결국 뭐니? 자기의 내적인 태도, 프랭클린에 대한 태도를 뭐니? 호의적으로 바꾸어서 이 의원은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렇게 납득하면 되잖아. 그렇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1번 선지에 프랭클린의 설득 목표는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통해 관계 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이다. 맞죠? 자, 2번. 프랭클린이 책을 빌려달라고 한 부탁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 불편함을. 그것도 맞겠지. 책을 빌려줘. 갑자기 친하지도 않은 나한테 책을 빌려달라고 하네? 얘 나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니? 왜 나한테 책을 빌려달라고 하지? 이런 얘기니까. 3번에 프랭클린의 감사 편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프랭클린에 대해 가졌던 이전의 태도를 정당하게 하는데 충분했을 것이 아니라 이전에 대한 프랭클린의 태도와 감사 편지는 정당한 게 아니라 부조화를 만드는데 기여했겠죠. 그죠? 네, 그래서 3번이 답이고 프랭클린을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가 바뀐 것은 상대방이 이소무아의 여의처럼 외부 자극. 그렇지. 프랭클린을 통제할 수는 없잖아. 야, 나한테 악하게 해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다고. 그지? 5번. 프랭클린 효과는 상대방이 가진 기존의 인지 요소와 상충하는 새로운 인지 요소를 상대방에게 제공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존에 가졌던 인지 요소는 프랭클린 나빠요. 이런 얘기야. 그지? 근데 새로운 인지 요소, 나 너한테 호감 있어. 란 걸 주니까 결국 뭐니? 인지 부조화가 해소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자기의 이 의원의 태도 변화로. 됐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맥락을 잘 읽으면 40번 문제 풀 수 있죠. 그러니까 39번과 40번 문제는 결국 지문에서 인지 부조화를 인간이 어떻게 해소하는가의 과정을 정확하게 독해했으면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김승목의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소설에서요. 이것도 44번하고 45번 문제가 오답률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44번 문제는요. 틀린 학생은 반성을 좀 해야 돼요. 그죠? 틀리고 나서 이거 질문도 좀 올라온다는데 이건 질문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보기를 읽어봐. 보기를. 보기의 두 번째 줄에 특히 4.19 혁명의 실패는 4.19 혁명의 실패는 당시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줬어. 좌절감을 안겨줬는데 그 좌절감은 일상 속에서 무기력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 선지에 데모를 그냥 꿈틀거리는 거라고 한 안의 말은 혁명의 실패를 일상 속 무기력증이 낳은 결과, 야, 일상 속 무기력증이 낳은 결과가 혁명의 실패라고? 아니잖아. 혁명의 실패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무기력증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기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맞죠? 보기 제대로 독해하지 않아서 틀린 문제. 이런 문제 틀려서 2점, 3점 이렇게 나가면 못 견딜 텐데. 그죠? 그러니까 선지를 좀 차분하게 읽는 습관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풀려고 하니까 아마 제일 마지막에 있고 시간에 풀려고 하니까 급해진 것 같아. 그지? 두려움을 버리고 차분하게 calm. 그죠? 차분하게 그렇게 풀면 좋겠어. 45번 문제도 재미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과 거짓말 그랬는데 실제로 1964년 서울 겨울이라는 바다 속에서 정말과 거짓말은 보기 학습활동처럼 사실 판단을 하는 일반적인 용법. 그죠? 그 정말이니 거짓말 아니니 그 사실이야 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가치를 판단하는 용법으로도 정말이다. 이건 그럼 뭐니? 가치가 있는 말이다. 이건 뭐니? 말 같지도 않은 쓰레기다. 이런 얘기. 그죠? 이런 의미로서 쓰이기도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소설을 다 봤을 테니까 선생님이 부분별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제 꿈틀거린 걸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나와 안 보세요. 얼마나 여기 보신 것처럼 4.19 혁명의 실패로 젊은이들이 뭐니? 좌절감을 느끼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니까 이 뭐 여자의 배가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그걸 보는 게 사랑스럽다 이런 뭐니? 변태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가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읽어야 돼. 그지? 자, 그랬더니 아니 뭐니? 그 음탕한 얘기군요.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뭐라고 해? 아니 음탕한 얘기가 아닙니다. 난 강경한 태도로 말했다. 그 얘기는 정말입니다. 역시 내 말이지. 그럼 이때는 정말이라는 건 음탕한 얘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니 음탕한 얘기가 아니야. 진솔한 얘기야. 이건 사실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인 거지.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쭉 다 뭐니 데모 얘기를 하면서 쭉 서로 그지 재밌다 뭐 이러고 이제 그만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지 그러다가 아니 이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때 거짓말은 그런 뭐니 가치 없는 얘기들만 그지 이 술자리에서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진 채 좌절감에 빠진 채 정말로 의미 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요 나는 좀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 안영은 거짓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너는 가치 없는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한 얘기는 정말이었어. 나는 진심을 다해서 얘기했어. 그랬어. 이쯤 읽으면 얘들아 물어보자. 안형이 내가 더 둘 중에 누가 좀 더 부정적인 인물이야? 그렇지. 내가 부정적인 인물이야. 그러니까 안형은 말이야. 이 상황에서 자신의 무기력증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인지조차도 못하는 존재야. 그치? 자. 그래서 밑에 우리 다른 얘기 합시다. 다시 안영이 말했어. 이 다른 얘기 하자는 건 이때까지의 뭐니? 쓰잘데기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좀 진실된 얘기 좀 해보자. 그지? 가치 있는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따지면 답이 2번이라는 건 여러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화법 작문 몇 문제만 살펴봅시다. 자, 화작의 5번 문제요. 5번 문제. 쌤 일일이 요런 화작 문제 지문 읽진 않을 텐데 5번 문제. 자, 이 문제 유형이 뭘 물어보는 문제야? 가하고 나를 잘 비교해서 읽었느냐 이 말이에요. 가하고 나를. 분명히 3번 선지인데 C에서 보면 C를 한번 보자고.
그럴 때 혹시 신고해 본 적은 없었나요? 라고 했더니 신고는 어렵더라고요. 일하다 보면 사장님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라도 있는 게 어디냐 생각하면서 참고 넘어가는 편이죠. 라고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실제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부당한 대우를 하는 고용주에 대해서 신고해 본 적이 없다. 신고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불편하다 이런 얘기 한 거거든. 근데 그 구절을 가지고 오른쪽 나 지문에서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가운데 부당한 처우를 겪으면 그저 참거나 일을 그만두기보다는 일단 고용주에게 항의하되 그래도 시정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돌아온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공익기관 등에 문의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3번 선지에 청소년들이 부당한 상황에도 동료들과의 관계 때문에 신고가 어려움을 드러낸다. 동료들과의 관계 때문에 신고가 어렵다. 실제로는 동료들하고 관계 때문에 신고하기 힘들다. 라는 것이 나 글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단순한 사실 판단 문제야. 비교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너희들이 중간에 이제 짜증을 낸 거지. 그래서 틀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차분하게 정리해 보세요.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네가 마음이 급해버리면 이런 것들은 눈에 잘 안 보여.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의 제일 머리에 얘기했잖아. 좀 욕심 버리고 차분하게 보라고. 그지? 그러면 이런 문제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오답률이 좀 있던데요. 9번 문제는 미안합니다. 소리가 나서. 9번 문제는 4번 좀 쓴 것 같아요. 프로휴머라는 용어가 등장한 배경과 시기는 제시했어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서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블랙 컨슈머가 양산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한 구조는 없어요. 이것도 내용일치예요. 이것도 양이 무지하게 많았죠. 그러니까 정보량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정리가 안 돼서 9번 문제 이제 풀 때 막 가슴이 답답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금방 풀었던 5번 문제나 9번 문제가 아주 치밀하게 화법 장문에 있는 지문을 독해하기를 원하는 문제인데 그게 평소에 좀 날림으로 읽은 학생들은 이런 게 이제 어렵다고요. 그래서 막 그지? 화법 정말 어려워. 뭐 그지? 찢어버리고 싶어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라. 그지? 좀 더 차분하게 하세요. 차분하게. 됐어요? 자,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13번 문제인데 13번 문제에 간단하게 볼게요. 4번 선지, 5번 선지는 실제로 많이 쓰는데 4번 선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학생이 있는데요. 자, 무슨 경우냐면 두 번째 문단은 보세요.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직접 인용의 경우는 어디니? 라고 물었다. 자, 라고 물었다고 직접 인용에서는 라고나 이라고가 붙는다라고 얘기했고 간접 인용절의 경우는 나는 집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집이라고 말했다. 따옴표가 없으니까 이건 간접 인용이잖아. 이때는 뭐가 붙었다? 고가 결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아니 여기에도 이라고가 붙는데 왜 이건 고가 붙었다고 얘기해? 라고 해서 이제 혼란스러웠을 수 있어요. 좀 더 읽어봅시다. 하지만 어디니 하고 물었다에서와 같이 인용격 조사 없이 인용절 뒤에 하고 하니 하며 등의 하다 동사가 쓰여 발화가 직접 인용될 수도 있다. 혹은 어디니 하고 물었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다 동사가 쓰여 직접 인용되기도 한다고. 이거 두 가지는 직접 인용이잖아. 자, 그러니까 일단 13번에 5번 쓴 친구들은 이에 그 사람들은 사람 살려 하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할 때 이에 인용되는 문장이 결합된 조사가 하며라는 점에서 그랬는데 이건 하며는 동사야 조사가 아니라 그래서 5번을 지워야 되는 거고. 자, 그 밑에 문단 보세요. 그 밑에 문단. 자, 한편 마지막 문단이야.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간접 인용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종결 어미로 다, 냐, 라, 자 등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간접 인용절에서는 자 종결 어미로 다, 냐, 라, 자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라는 것은 뭐라고? 이
고라고 붙은 뭐가 아니라 인용격 조사가 아니라 집이라고 할 때 고는 인용격 조사이고 이다 할 때 다는 뭐니? 종결어미란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종결어미란 거야. 그래서 자 13번에 4번 선지 저는 그 사람의 말이 정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 간접 인용한 거지. 그랬을 때 이라 할 때 라는 뭐니? 종결 어미이고 고는 뭐니? 인용격 조사인 거야. 그래서 4번 선지에 인용되는 문장에서 결합된 조사가 라고란 점에서 직접 인용들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조사가 라고도 아니고 이거 직접 인용도 아니지.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4번을 직접 인용이 아니니까 직접 인용들을 안고 있는 문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직접 인용이 아니니까 그냥 지웠겠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라고가 붙은 게 아니라 정말이라까지 라는 종결어미고 고는 뭐니? 조사란 것도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문제의 15번 문제예요. 자, 선생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지금 내가 말했어. 오케이? 선생은 잘 모르겠는데 라고 내가 말했다고. 그럼 이때의 선생은 누구야? 나야. 그지? 내가 선생은 잘 모르겠어 라고 너희들에게 얘기하면 그때 선생은 나지. 그지? 그래, 이 생각을 하면 몇 번 선지를 지울 수 있어? 5번 선지를 지울 수 있다고. 자, 무슨 얘기냐? 자, 지금 보기에서는 1인칭 화자를 드러내는 화자 표시법, 오우가 쓰인다 이 말이야. 중세 국어에서는 1인칭 화자를 표현하는 오우, 화자 표시법이 쓰인다고. 자, 그래 놓고 얘가 자,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맹가노니 할 때도 여기에 뭐니? 오가 쓰였다. 이 말을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해서 적어놨어요. 자, 그럼 보기에 밑에 세 번째 줄에 주어가 없거나 3인칭으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주어가 화자임을 드러나기 위해 선어말어미 오우가 사용된 경우에는 화자 표시법이 사용된 것이다. 그러니까 화자 표시법은 내가 그랬다, 내가 그렇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 오우라고. 자, 그럼 봐. 2번 선지에 일단 1번 선지 보자. 죄 없이 같이노라 하니라. 같이노라에도 그럼 뭐니? 오우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건 뭐니? 내가가 생략된 거겠지. 내가 죄 없이 갇힌다 하니라. 됐어요? 내가 죄 없이 갇힌다. 자, 근데 5번 선지 그럼 대자는 이 리를 아디 못하니 제자는 이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니? 제자가 결국 뭐니? 화자인 나다라는 얘기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그에 반면에 2번 선지에 다시 모대 안조대 단정히 홀이라. 다시 모여 앉되 단정히 하여라. 단정히 하여라. 이건 뭐야? 명령형이야. 명령형이면 명령형의 주체는 누구야? 청자지. 화자가 들어갈 리가 없다고. 오우는 화자 표시법이야. 그지? 청자에게 오우가 들어갈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정히 홀이라 할 때 홀이라에는 절대로 화자 표시법인 오우가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선지 납득이 됐죠, 아까? 네, 그죠? 그렇게 읽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되게 고생 많으셨어요. 예, 짧게 한다는 게 그래도 좀 기네. 예, 농담 안 하고 그냥 쭉 진행하고 있는데도 길어요. 자,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예, 낮에 수능 치는 시간에 정말로 집중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4시, 5시까지는 정말로 수능 날라는 이런 집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중 꾸준하게 하시고, 예, 욕심 버리시고. 됐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자, 선생님은 4차 모의고사는 아마 11월 7일 정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수능 뭐 한 10일쯤 전이네요. 네, 9일, 8일, 9일 전인데 5차는 그 다음 날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해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